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악연을 만나기도 하죠.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 엉키게 돼서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고 말더라고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다 보니 문득 저와 얽혔던 지독한 악연들이 떠오르는 날이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지만 다 털어놓으면 후련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지금에서야 저를 혼자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가늠이 안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밝게 잘 자랐어요. 엄마는 분식집을 하셨는데 얼마나 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는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옮겨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언제나 일을 하셔야 해서 저를 돌볼 수 없으니 가까이서라도 지켜보려고 했던 마음이셨겠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데리고 가면 엄마가 언제나 떡볶이를 듬뿍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도 많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다녔던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셨답니다. 가끔 가보면 교복 입은 아이들과 정답게 수다 떠시는 엄마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시절의 엄마와 제가 생각나서 마음이 찡해지곤 했죠. 저는 얼른 자립을 해서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컸기 때문에 전문대를 나와서 바로 작은 회사의 격리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남편을 만난 지는 그 즈음이었어요.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을 동료의 친구였던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자꾸 저를 소개해달라고 졸랐다면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동갑답지 않게 참 젠틀하고 좋은 가정에서 살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문득 보이는 행동에서 여유가 느껴지고 대화를 해보니 저보다 아는 것도 참 많았죠. 남편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고 우리는 곧 연인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데려가는 식당이나 뮤지컬 극장, 여행은 저에게 참 새로운 곳이 많았죠. 살면서 해본 것도 가본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달까요? 마치 저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듯이 남편과 처음 해보는 것이 많아 데이트는 항상 즐거웠죠.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자꾸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데이트하고 만나는 건 참 좋았지만 아직 20대 후반이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기에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지만 남편은 일단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계속 재촉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끌려다니다 보니 어느새 남편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시부모 댁은 서울 근교의 주택단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기와가 있는 현대적인 한옥으로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쭉 빌라에서만 살아서 단독주택에 산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집을 구경해보니 참 멋지긴 했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도 널찍하고 작게 텃밭도 있고 시부모님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유롭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부는 공무원을 하셨다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모는 항상 전업주부셨다고 해요.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두셨는데 텃밭에서 직접 땄다는 신선한 채소와 윤기 나는 갈비찜을 먹으며 잠시나마 완전한 가족 속에 있는 듯한 행복을 느꼈죠.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께 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홀어머니가 분식집을 하시고 저는 격리로 일한다는 걸 아시더니 시모의 표정이 바로 차갑게 돌변하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손잡으면 아주 잘생기겠다고 하시더니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30도 안 됐는데 아직 결혼은 너무 일러. 결혼이 하고 싶으면 5년은 있다가 해라. 5년을 어떻게 기다려? 왜 갑자기 억지를 부리세요? 난 내년 안에 꼭 결혼할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집안도 좀 격이 맞아야지. 한쪽이 너무 기울면 결국 헤어지게 마련이야. 아가씨도 내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반한 얼굴 믿고 우리 아들 꼬신 모양인데 취집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더 나이 있는 남자를 잡던가. 순진한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어휴, 염치도 없어라. 저는 결혼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한순간에 결혼하지 못해 환장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태껏 살면서 이런 험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머리가 하얘져 대꾸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애써 잡으며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은 매일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절대 못 헤어진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시모한테 받은 모욕을 떠올리며 모질게 대하려고 했지만 사랑이 뭔지 남편 얼굴만 보면 같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허락받을 테니 헤어질 생각만 하지 말라면서 저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답니다.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는데 눈물이 어떻게 끝낼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남편이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시부가 시모를 설득해 결국 몇 달이 걸려 상견례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시모의 아나무인 태도는 상견례에서도 여전했죠. 제가 이 결혼을 찬성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건 사돈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따님 교육 잘 시켜서 보내주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 없는 애들은 어디선가 꼭 티가 나더라고요. 잔뜩 긴장을 한 엄마는 시부모에게 제대로 대답도 잘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묵묵히 듣기만 하는 엄마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엄마와 눈이 마주친 저는 간절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닫아야만 했죠. 제가 놀랄 정도로 엄마는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과 혼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어봐도 딸 결혼하는데 보태려고 이 정도는 준비해 두셨다는 말만 해주시더라고요. 시모가 혼수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막상 제가 준비한 걸 보자 별다른 말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결혼을 한 후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야만 했죠. 시모는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주말마다 저를 불러댔어요. 집안의 가풍을 배우고 집안 살림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평일에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에 간절히 쉬고 싶었지만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꼬박꼬박 시댁으로 가서 알려주는 대로 반찬을 배우고 집 청소까지 했답니다.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해봤지만 시모 마음에 들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아니냐면서 조금만 참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설 명절을 맞게 되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모는 자신의 음식 솜씨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시부와 남편이 밥 먹으면서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면 삐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시모가 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어야 했답니다. 엄마와 둘이서 살아서 저는 명절을 항상 간소하게 지내곤 했는데 시댁에 와서 이렇게 명절에 음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친척들이 많이 온다며 음식량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더라고요. 3시간을 꼼짝 못하고 전을 부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음식 하나 할 때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니 똑바로 보고 배우라며 얼마나 무섭게 다그치는지 다음 명절이 벌써 걱정될 정도였답니다. 새벽부터 이른 저녁까지 시모와 꼬박 음식을 했는데 기절할 것 같이 힘들었어요. 시부와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제 눈치를 본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주방에 들어왔다가 시모에게 내쫓기더라고요. 막 저녁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척분들은 내일에야 올 텐데 누구인지 의아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신나서 현관문을 열더라고요. 제 또래의 젊은 여자가 다소곳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도 얼른 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맞잡으며 아주 반기더라고요. 묶은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땀으로 절은 제 모습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비싼 원피스를 차려입고 세련된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답니다. 얘는 왜 모질이처럼 서 있어? 형님한테 인사 안 하니? 엄마, 얘는 아직 형수 얘기 몰라. 설날 전에 말해두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는데 낯선 여자가 형수라니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내가 형이 있었는데 우리 결혼하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이분은 형수님이고 형하고는 사별했지만 우리 집하고는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라 명절 땐 꼭 부모님 뵈러 오지. 반가워요. 결혼식도 못 가보고 이렇게 처음 만나네요. 앞으로 종종 만날 테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나보다 1살 어리다고 하지 않았어? 형님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돌아보며 반말로 물어보는데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럼 없이 지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쩜 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 혜정이는 변호사야. 그것도 아주 대형 로펌에서 일해.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시모가 저렇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죠. 아들과는 사별했는데 아직도 며느리라고 살갑게 부르니 제 입장에선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친했던 사이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겼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를 빼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맨 끝에 앉아서 밥만 억지로 먹는데 얼마나 서운하던져. 시모는 형님 숟가락에 반찬까지 얹어주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밥 먹고 싶어서 집에 오는 거 아시죠? 유명한 식당 다 가봐도 어머님 솜씨 따라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동태전은 동서가 한 거야? 어머니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쩜 우리 혜정이는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맞아, 동태전은 제가 한 거야. 앞으로 제사도 도맡아 해야 되는데 솜씨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동서가 아무리 잘한데도 어머니 솜씨는 못 따라가죠. 20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전 어머님 음식 오랫동안 먹고 싶어요. 그럼. 아무리 아파도 우리 혜정이 밥은 해줘야지. 그나저나 녹용은 왜 또 보냈어? 저번에 해준 거 다 먹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민망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인 저보다도 서로 연락을 더 자주 하고 밖에서도 종종 만나는 것 같았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는데 네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참다 못해 부엌으로 가서 혼자 설거지를 했답니다. 주방 정리를 거의 끝냈을 때 형님이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마중을 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발길을 옮겼죠. 형님이 명품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었어요. 시모가 손사래를 치면서도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저는 가시라고 꾸벅 인사를 했지만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답니다. 이게 형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설날과 추석 되면 어김없이 시댁에 찾아와서 얼굴을 봐야 했는데요. 저와 형님을 비교하는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 잠도 못 잘 정도로 저에겐 큰 스트레스였답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소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고 매주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봐도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와 저는 점점 더 지쳐갔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차라리 일을 그만둬.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때려치우고 어머니한테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기 소식은 없었고 시모는 저를 더욱 무시하고 구박했답니다. 넌 도대체 밥만 축내고 하는 게 뭐니? 남들은 아기도 순풍순풍 잘 만났더구먼. 우리 집 대를 끊을 작정이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돈이나 써대고 잘하는 짓이다. 어느 날 엄마가 전화가 걸려왔죠. 제 처지가 너무 우울했기에 엄마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안부 전화를 한 지도 찾아간 지도 너무 오래되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보내주지 않아서 명절에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이해한다고 너만 잘 지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혼자서 명절을 보내시는 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엄마는 큰 종합병원 이름을 대시며 오늘 그 앞에서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이란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1층 정문 앞에서 환자복을 입고 계신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는데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수척해졌고 한눈에 봐도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검사도 다 받으셨더라고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되어 의사가 수술도 권하지 않았다는 폐암 말기였답니다. 저는 엄마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제 팔 안에 들어온 엄마의 몸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안으면서도 어찌나 놀랐는지요. 왜 몸이 아픈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떻게 혼자서 검사를 받을 생각을 해? 평소에 병원 접수도 혼자 못하면서. 몸 아픈 지 얼마 안 됐어. 기침 심하게 해도 감기인 줄 알았지. 진통제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별로 아픈 건 못 느꼈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암이 다 퍼질 동안 아무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 당장 수술 날짜 잡자. 항암 치료도 해달라고 하고.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 울음이 사라질 때까지 제 등을 두드려주시며 기다려주셨죠. 주치의를 만나 상담을 해봤지만 치료하는 건 환자의 자유지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매정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당장 엄마를 제 옆에 모시고 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이 2개라 엄마를 충분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장모님을 간호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여기에 모시긴 좀 그렇지 않아? 저는 생각보다 차가운 남편의 반응에 당황을 했답니다. 만약 시모가 큰 병에 걸렸다면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간호하라는 말을 해도 받아들였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니까 장모님한테도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 어머님한테 말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겠지. 나 미워하시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 여기서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닌데 꼭 시부모 허락을 맡아야 되겠어? 말씀 안 드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오면 더 화내실 건 생각 안 해? 아, 난 몰라. 네가 엄마한테 허락받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 난 머리 아파. 저는 남편의 태도에 많이 실망했죠. 돌이켜보면 지금껏 항상 방관자처럼 지켜만 봤을 뿐 저를 위해 나서준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저를 대신해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준 적이 없었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집안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형님 얼굴이 떠오른 건 왜였을까요?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모에게 어렵게 엄마 얘기를 꺼냈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죠. 넌 어쩜 나쁜 소식만 그렇게 끌고 들어오니?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어둡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아픈 장모 보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저는 엄마 꼭 모셔야겠어요. 많이 아프신데 혼자 계시도록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벌개진 눈으로 시모를 노려봤어요. 갑자기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제 몸은 시모에게 잡혀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바닥에 패대기 쳐졌어요. 이게 어디서 말 대답을 해? 병원에 입원을 시키던지 죽을 날짜 받아놨으면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면 되지. 네가 거기서 산다고 그게 네 집 같아? 너도 여차하면 쫓겨나면 그만이야. 죽을 날짜라뇨.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막대먹게 말하는 건 못 참아요. 제가 그 잘난 집 나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내세요. 화난 시모가 제 손목을 낚아채려는 걸 탁 쳐내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엄마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져가는 엄마의 곁을 밤낮으로 지켰어요. 한동안 남편과 시모가 매일 전화를 해댔지만 받지 않았죠. 엄마가 아픈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지만 시댁도 남편도 없이 엄마와 둘이 지내니 오히려 저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흘렀죠. 제가 함께 살자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남편과 이혼할 것은 아니니 저녁 시간에 가서 남편이 먹을 요리를 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으로 들어간 초반에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답도 없고 말이죠. 가끔 집에 가보면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고 빨래도 밀리지 않고 제가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서 집을 나간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별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저녁을 해놓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남편은 저를 다시 봐도 시큰둥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집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네? 너 마음대로 네 발로 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너 없으면 엉망진창일 줄 알았냐? 야, 일주일에 2번 일하는 아줌마 부르니까 네가 살림할 때보다 훨씬 낫다. 장모님의 안부 한 번을 묻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저는 바보같이 매일 저녁을 해주고 남편이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까지 해두고 밤에 부랴부랴 엄마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했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 가보니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왔는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살짝 손에서 뺐죠.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두더니 그날따라 풀려 있더라고요. 화면을 언뜻 보니 빨간 하트가 있는 것 같아 남편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봤어요. 메시지 창을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하트로 시작해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연인들의 대화였죠. 왜 이제야 남편이 제가 집에 없어도 그리 무신경했는지 전화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죠. 오히려 제 발로 집에서 나가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저는 세상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째려보았답니다. 배신감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며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핸드폰을 꽉 쥐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메시지 창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얼른 제 핸드폰으로 옮기고 다시 남편 손에 쥐어주었죠. 잡았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깨더라고요. 저는 방금 들어온 척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요리를 하는 동안 머리가 쿵쿵 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더 있으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낼 것 같아 얼른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엄마 집에 가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저는 비참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를 모시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외도와 이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엄마를 간호했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엄마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종이를 넘겨주셨어요. 그건 보험 증서였는데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5억?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들어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어? 나한테 이거 주면 내가 좋다고 감사하다고 받을 줄 알았어? 너 어렸을 때부터 부었던 거야.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잖아. 좋은 대학을 보내주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지도 못했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바라는 건 엄마가 내 옆에 오래 있는 거야. 이딴 돈 엄마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엄마한테 줄게. 엄마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네가 시집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엄마가 다 알아. 알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사돈한테 한 소리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이렇게 못난 엄마 네가 용서해줘. 엄마 가면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훨훨 날아가 살아. 넌 누가 뭐래도 세상 제일 소중한 내 딸이야.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엄마 무릎에 고개를 묻고 통곡을 했죠. 저와 엄마는 오랫동안 함께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엄마는
마지막이 곧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제가 장례 준비를 다 마친 뒤늦은 저녁에서야 왔더라고요. 가뜩이나 횡한 장례식장에 저 혼자 상주로 앉아있는데 돌아가신 엄마를 끝까지 걱정시키는 것 같아 면목이 없었답니다. 시부는 장례식장에 왔지만 시모는 오지도 않았죠. 알고 보니 친목계 여행 일정이 잡혀 있어서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더라고요. 끝까지 저와 엄마를 업신여기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이혼에 대한 결심을 더더욱 굳히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바람 피우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뭐하러 집에 들어오냐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집안과 남편의 옷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컴퓨터를 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살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고 있는 밤에 몰래 나와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역시나 여자가 차에 타고 남편과 노닥거리는 음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알 수는 없었죠. 저는 그렇게 증거를 하나씩 찾아 나갔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언대로 저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가 남겨주신 5억의 보험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엄마의 목숨과 바꾼 귀한 돈인데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봐두었던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되었죠.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유명한 학군인지라 인기가 많은 동네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라 남편에게 그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말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부동산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몇 억씩 하는 아파트를 함부로 투자하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었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도 바로 세입자를 받아서 다달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추석이 돌아왔고 저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에 가지 않았죠.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프든 말든 끌고 오라는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침대에 누워 이불을 푹 눌러쓰고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명절에 안 가다니 너 제정신이야? 엄마가 장 다 봤는데 혼자 어떻게 하시냐고 난리야. 장모님 아프실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네 편의를 봐줬냐? 이제 며느리 도리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냐? 우리 엄마 아프실 때도 설날에 가서 내가 음식 다 한 거 잊었어? 무슨 편의를 봐줬는데? 뭐 원래 이틀 자고 와야 되는데 음식만 해놓고 밤에 엄마한테 가게 해준 거? 그거 고마워라고? 어머니 죽고 못하는 며느리 또 있으시잖아. 형님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하지 왜?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형수가 어떻게 일을 해? 큰일하는 변호사가 너처럼 한가하냐? 그렇게 바쁜데 어쩜 명절 때 밥 먹을 시간 딱 맞춰서 온대? 네가 몇 시에 오라고 시간 정해주니? 그만 안 해? 형수랑 너랑 급이 같아? 형수는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말 조심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고 울고불고 후회하지나 마.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남편이 속으로 저와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죠.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눈물이 났답니다. 남편은 연락 한 번 없이 3일 동안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돌아왔어요. 집에 온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형수 집에 데려다주고 지금 들어왔어. 와이프? 몰라, 집에 있는지 없는지. 형님이 또 시댁에 왔던 걸 알게 되자 나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시부모에게 그 집안의 귀한 며느리는 형님이고 저는 시키는 대로 음식이나 하는 하녀일 뿐 그 이상도 아니겠죠. 그때 남편이 거칠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명절에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아주 살판 나셨겠어? 우리 엄마 힘들게 하니까 좋냐? 나 진짜 아프다니까 왜 안 믿어줘. 그리고 결혼 전엔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다며. 며느리가 있는데 엄마가 그 많은 음식을 왜 하냐? 너무 힘들어하셔서 시장 가서 다 사다 먹었다. 형수가 유명한 떡집에서 송편을 사왔는데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
예전에 시모와 장보러 시장에 갔다가 전집을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사다 먹는 건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남이 한 거에 뭐가 들었을지 알고 사 먹냐고 하더니 이번엔 어떻게 다 사 먹었을까요? 떡집에서 사 먹는 송편은 못 쓴다며 매년 추석 때만 되면 뒷마당에서 뜨거운 가을볕 아래 찜기 한가득 송편을 올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쓰려왔답니다. 그 후로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살펴볼 기회는 없었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였죠. 저는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도 받아보며 착실히 준비를 해갔답니다. 아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섣불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통장으로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와 쌓이니 알게 모르게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무심코 시세를 확인해보니 제가 산 아파트가 2억이나 올라 있었답니다. 제 마음이 든든하니 남편이 매일 비아냥거리고 짜증을 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었죠. 이윽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김장철이 다가왔죠. 시모는 김치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는데 자기가 담근 김치가 엄청 맛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엄청 많은 양을 해서 친척과 친구에게 나눠주고 그 칭찬받는데 자부심이 엄청났죠. 추운 날씨에 시댁 앞마당에서 몇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무채를 써는 일을 저 혼자 해야 했기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김치라면 학을 떼게 될 정도였죠. 그래서 이번엔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그걸 눈치챈 시모가 매일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도 김치는 해야 하고 혼자 하기엔 엄두가 안 나니 처음으로 저에게 사근사근하게 대하더라고요. 요즘 몸은 어떠니?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집에 와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 힘들까봐 이번엔 절인 배추를 사다가 하려고 한단다. 양념만 바르면 금방 끝나지. 우리 이번엔 쉽게 하고 보쌈이나 만들어서 먹고 푹 쉬자. 어떠니? 시아버지도 너 오랫동안 못 봤다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이번엔 200포기도 안 하려고 한단다. 보쌈거리도 내가 다 사놓을 테니 이번 주 주말에 꼭 와라. 응? 남편도 이번에 안 가면 시모가 저를 쫓아낼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참 가소롭더라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남편과 불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제가 온 것을 본 시모는 마치 덫에 빠진 생쥐 보듯 저를 가소롭게 바라보더라고요. 200포기도 안 한다더니 절이지도 않은 배추가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허리를 펴고 숙이는 걸 수백 번 반복하며 배추를 나르고 절이니 입에서 입김이 하얗게 나는데 몸은 땀범벅이 되었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김장이라고 이를 갈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김장을 했네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옷이며 머리카락이며 고춧가루가 더덕더덕 붙은 채로 앞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죠. 일을 마치고 바로 온 듯한 형님이 정장 투피스를 멋들어지게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형님은 저를 한번 흘기보곤 인사도 없이 집 앞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와 남편이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리는 와중에 시모가 저에게 들어오라고 삑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빼고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형님은 법원에 가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서 제가 한 보쌈과 김치를 야무지게 먹더라고요. 밥만 쏙 먹고는 형님은 일찍 가야겠다고 일어섰죠. 시모는 커다란 김치통에 김치를 담아 가져가라고 주고 형님은 시모에게 하얀 돈봉투를 쥐어주고는 바쁘게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김치통을 들어준다며 같이 나갔답니다. 식탁을 정리하는데 형님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군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들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뒷마당으로 갔죠. 불빛이 없어 컴컴한데 옆에 나란히 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보이더군요. 가까이 다가가던 저는 걸음을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의 몸은 강목처럼 딱딱하게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죠. 소리를 낮추어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바로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였던 거였죠. 순간 누가 이마를 세게 때린 듯이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하고 튀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저는 악을 쓰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저를 본 두 사람이 놀라서 황급히 떨어지더라고요.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마당에 있는 물 호수를 틀어서 둘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대기 시작했답니다.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남편은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눈을 향해 더욱더 세게 물 호수를 뿌려댔어요. 형님의 비명소리에 달려온 시모가 얼른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휘저기며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밀어 잡아뜨려 버렸어요. 여태껏 둘이 붙어먹었다 이거지?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재밌었니? 너네 이런 사이인 거 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이 나쁜 놈아. 저는 차의 트렁크에 놓인 김치통 뚜껑을 열어서 김치 두 포기를 양손에 들고 남편과 형님 얼굴에 문대버렸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맵다고 악을 쓰며 주저앉고 난리가 났죠. 당황한 시모가 그걸 보고 다시 물 호수를 두 사람한테 뿌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머리 위로 김치통을 들어서 시모한테 던져버렸어요. 시모가 중심을 잃고 쏟아진 김치 위에 넘어져 버렸답니다. 시모가 저를 향해 죽일련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네요. 좋으시겠어요. 이제 진짜 둘째 며느리 하시면 되겠네요. 저 자랑스러운 며느리랑 천년만년 김치 담그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바로 시댁을 뛰쳐나왔죠. 중요한 물건만 챙겨 나오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남편의 컴퓨터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어쩐지 형님과 관련된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을 것 같아서 저장되어 있던 형님의 핸드폰 끝번호를 쳐봤더니 바로 암호가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나 컴퓨터 안에는 둘이서 찍은 사진이 가득 저장되어 있었고 저는 모조리 옮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제일 처음 찍은 사진이었는데 날짜를 따져보니 형이 사고 나서 죽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고 저는 완전히 속아 결혼을 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껏 두 사람에게 속고 시모에게 구박받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바보 같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더라고요. 저는 제가 속아왔던 시간만큼 두 사람에게도 죗값을 치르도록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비롯한 모든 증거들을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내고 형님을 상대로 상감료 소송을 바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형님의 로펌 회사 대표에게 사진 몇 장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당연히 형님은 해당 로펌에서 퇴직당했고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답니다. 제가 형님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을 하더라고요. 너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복수라도 하려고? 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소송 취하해? 너 때문에 우리 혜정이 로펌에서 잘렸잖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사람은 나야. 네가 망친 내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도 인생 날아갈 준비나 해. 저는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에 외도 사실과 사진 증거를 올렸어요. 워낙 보수적인 기업이었기에 소문이 돈다면 남편이 사생활이라고 항변해봤자 타격이 갈 거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남편과 더 이상 마주치거나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이혼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답니다. 외도의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남편은 소송도 해보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뒤부터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분할도 넉넉히 받을 수 있었답니다. 조정 협의하는 마지막 날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남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냐?
너 이렇게 독한 애였어? 너 때문에 나 회사도 권고사직 당했어. 우리 엄마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 그래, 인정한다.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한 거 있어. 서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네 천년의 사랑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니? 들러리는 빠져줄 테니까 잘난 혜정이랑 행복하게 사셔. 그 나쁜 년 얘기는 하지 마. 로펌 잘리고 바로 지방에 있는 로펌으로 옮기고 연락도 끊겨서 알아보니까 거기 대표랑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됐고 하소연은 당사자한테나 가서 해. 너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니? 지옥 가서 네 형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자. 아,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남편은 제가 건넨 등기부등본을 의아한 표정으로 훑어보더라고요. 내가 전에 이사 가자던 아파트 기억나? 네가 거긴 갈수록 떨어질 거라고 안목 없다고 나 엄청 무시했잖아. 나 그 아파트 샀는데 2억이나 올랐어. 너네 부모가 사준 아파트보다 거의 2배가 됐더라. 너나 안목 좀 높여야겠다. 여자분인 안목도 좀 키우고. 저는 표정이 일그러지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가뿐한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전 남편을 보지 않았고 소식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면 혼자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는 편이어서 반영구 화장 기술을 배워 지금은 숍을 차려서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나더니 평일도 예약이 꽉 차서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고요. 엄마 덕분에 구매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느긋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죠. 남편의 무시와 시누에게 모진 대우를 받고도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사랑했던 엄마와도 헤어지고 완전히 혼자가 된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잘 알 것 같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기쁜 매일매일을 살고 있거든요. 나를 갉아먹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게 더 외로운 거라는 걸 알게 된 지금이 더욱 행복하답니다. 저의 이야기에 한 사람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 참 기쁠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마쳐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